김성재의 언론 비평에 이어 매주 금요일 이 코너 역시 같이 붙어서 가겠습니다. 장훈의 메시지로 읽는 정치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작성한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의 한 주간 메시지는 무엇이 있었는지 뜯어보고 그 속에 담긴 함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전 행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영상을 보니 부동산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뜯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메시지 제가 사실 처음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네네. 이제 메시지로 읽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주요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담긴 함의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기도 내란도 잡았는데 투기 못 잡겠느냐? 내란도 잡았는데 투기 하나 못 잡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네. 방금 전에 김성재 차관보께서 부동산 투기는 내란보다 위험하다. 내란보다 더 나쁜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씀을 네. 너무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거의 15번 이상 SNS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 메시지를 좀 더 읽어보기 전에 네. 그 과정 한번 살펴보죠. 대통령이 연설문 또는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 이 단계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종 결정해야 대통령이 하겠지만 수많은 참모들이 어떠한 플랜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 진행 절차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연설이라 하면 먼저 행사가 정해지고 아니면 어떤 정책이 정해진다면 그 정책이 정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비서관실에서 각 해당 비서관실에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논의된 내용들이 다시 이제 연설 비서관으로 오고 연설 비서관실에서 정리해서 다시 각 비서관실에 다시 내용을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께서 보시고 다시 내용을 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죠. 그러한 계속적인 의사소통과 피드백을 거친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는 지금 계속해서 연일 지금 내놓고 있는 이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이 전면전 이 메시지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까? 아마 작년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가 됐었을 것이고, 네네.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이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 하나하나 뜯어보죠. 네. 그래서 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왜 이 시점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는가가 시점도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연일 강도 높게 메시지를 내고 계셨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또 대책 마련이 되게 시급하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시점일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권 초반이고 그리고 지지율이 60% 이상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에 잡지 못하면 부동산 더 잡기 힘들다라는 어떤 대통령님의 어떤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거시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 또 미시적으로 또 보면은 네. 지금이 또 다음 주가 또 설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네네. 부동산은 가족의 문제죠.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까? 네네. 가족들이 충분한 논의를 좀 해라. 네. 하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설 명절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좀 자신감도 묻어나는 네, 맞습니다.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임기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사실 관우가 오간 돌파하듯이 하나하나 돌파를 하셨죠. 외교 문제, 그다음에 코스피 경제 문제, 또 검찰 개혁 문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돌파하시면서 어떤 자신감이 좀 붙은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또한 이번에 또 부동산도 한번 잡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의 표현이 내란도 잡았는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이 네. 3일 표현으로 나왔다. 그다음 메시지 주인공은 김민석 총리네요.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지난 그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주제는 책임과 소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투적인 어법 아닌가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혹은 뭐 국정의 운영자들이 그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책임. 그 전까지는 참모장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네. 그 전에 그 후에는 새벽 총리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네네. 그건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그 활동을 좀 더 뒤에서 보좌하겠다라는 네, 네. 관점으로 보였다면 책임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책임 총리라는 말이 떠오르죠. 네네. 좀 더 보다 일선에 서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일선에 서는 느낌이 들죠. 참모장 기존에는 총리의 역할을 참모장 또는 새벽 총리 이런 그렇죠. 대통령 보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 책임을 앞에 내세운다. 그렇죠. 사실 책임 총리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시는 분이 이해찬 총리. 아 강하셨죠. 강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책임 총리라는 그 관점을 좀 더 좀 강화해서 국정을 좀 더 좀 그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소통입니다. 네네. 소통도 뭐 어떤 통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소통이라는 말이 메시지로 나오려면 집권 2년 차, 3년 차 정도 나옵니다. 1년 차 네. 정도에는 대부분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여론에 뭐 눈치 안 보고 나 할 일 또박또박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네, 메시지가 네. 나오는데 네. 벌써 1년 차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이란 말이 나왔다. 이건 국민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총리께서 8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또 열릴 수 있을까? 뭐 사실 공직자로서는 그런 기회들 갖기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좀 더 넓혀가겠다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향후 생각을 8월 합니다. 전당대회까지 고려했다. 그래서 그 당대표는 정신이 하면 누구나 다 로망 아니냐는 발언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두 단어가 책임과 소통이 또 소통의 어떤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보면은 실제로 K 국정설명회, K 온라인 국정문답, 젊은 한국 투어, 삼청동 오픈하우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무적인 쪽에 더 관점이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순서대로네요. 그다음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발언입니다. 어떤 네. 메시지가 주목됩니까? 뭐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의 합당에 있어서 1인 1표, 그러니까 합당을 좀 더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언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발언에 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갑론을박이 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이게 또 대의제를 따르는 네, 그러니까 1인 1표제 통과 이후에 바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거 보면 1인 1표제 통과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또 다른 차원에서 가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1인 1표제 끝난 다음에 당대표께서 1대 0이든 3대 0이든 무슨 소용이냐 이기면 되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무책임하게 전 들렸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축구 경기라 쳐도 이게 1대 0, 3대 0이 아니라 사실 3대 2, 4대 3의 경기예요. 그러면 4점을 넣은 것도 있지만 3점을 뺏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점을 뺏긴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3점이 빼앗겼을까? 3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6대 4 혹은 5대 3, 5대 4라고 얘기하는 이 1인 1표제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숙고해야 되는 것인데 저도 같은 지점입니다. 거의 결과가 6대 4로 나왔는데 이거는 당이 사실상 이견이 없었던 1인 1표제에서조차 6대 4로 그렇죠. 나왔다면 네. 그 40%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숙고하고 성찰하고 그런 모습을 당대표가 보여야 되는데 1대 0이든 3대 0이든 이긴 것은 이긴 것이다. 이 발언은 좀
그래서 회자가 됐죠. 논란이 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이제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 아는 분들과 이제 등산을 갔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네네. 지금은 약간 기대 쪽으로 더 크게 기대와 신뢰 쪽으로 좀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청래 대표 취임하고 이후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걱정 쪽으로 좀 더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발언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넘어갑니다. 네.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놀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 국힘에서 나올 소리야? 이랬죠. 예. 아무래도 지금 요즘 20대가 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이쪽에 대한 그 반감들이 강한 걸 그걸 겨냥한 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은 어떤 의제를 던지는 건 정치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던질 것인가에 대한 아마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며칠 전에 교육부하고 선관위에서 헌법 민주 교육을 좀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교실을 정치화시키는 거냐 하고 반대하는 그 논평을 낸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18세로 조정할 때도 국민의힘 굉장히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이 말씀은 조금은 좀 생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 젊은 청소년들의 또 보수화 문제가 여전히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략적으로 좀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정략적 접근이 정말 득으로 올지 실로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금주의 한마디를 뽑는다. 금주의 언중육을 한마디를 뽑는다. 이러면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개인데 하나는 네. 이제 아마는 빼시죠. 네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전에 봤던 그 국무회의 영상 그렇죠. 얘기하시는 국무회의 거죠? 연설에서 네. 구윤철 장관께서 아마 5월 9일에는 중과세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대통령께서 그 앞에 아마는 빼시죠.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들의 관료들이나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남겨두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런 정책의 여지마저도 없애라 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누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여당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훈 전 청와대 연설 행정관과 함께 장훈의 메시지로 읽는 정치 진행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주요 정치인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담긴 함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로 읽는 정치,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작성한 장훈 전 청와대 연설 행정관과 함께 유력 정치인들의 한 주간 메시지를 한번 뜯어보고 그 속에 담긴 함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훈 전 청와대 연설 행정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고 온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이번 주 메시지로 읽는 정치의 첫 번째 주제는 밤잠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임기 초의 1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소회를 밝혔습니다. 네네. 그 국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걸 듣는 국무위원들은 그렇죠. 그렇죠. 등골이 오싹해지죠. 네. 사실 외람되지만 저도 청와대를 5년 동안 완전 개근했습니다. 네네.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개근했는데요. 그 5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첫 1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정책을 바라보는 반응도 다르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하면 사실 임기 중반을 돌게 되면 국정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이슈를 던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그런 마음들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힘이 있을 때 일을 하자 이 뜻인 거죠. 결국. 네, 그렇죠. 두 번째 메시지 뭘로 봐야 됩니까? 예, 두 번째 메시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네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 네네. 정청래 대표가 11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런데 합당 제안을 한 사람이 대표였어요. 예. 자신의 이제 합당 제안을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합당 논란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 이 좀 역설적이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뭐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네. 표현을 했고 조국 대표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내부적인 내용도 되게 심했지만 이 사안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당권 투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올인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방선거 올인하기 전에 또 조국 혁신당과의 또 연대의 문제가 또 발생이 그렇죠. 되죠. 선거 연대 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많은 후보들이 또 많은 혼란에 겪게 되고 또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게 마련입니다. 또 그 연대의 수준도 그리고 절차도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선거 연대를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또 이런 부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앞에 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8월 전대 지방선거위원회 그렇습니다. 8월 전대가 있어서 지금 민주당 각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층이 거의 뭐 두 개로 쪼개진 상황이고 서로 간에 감정적인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오가면서 이 과연 지금 한 당으로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지금 연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번 사건의 어떤 발화지도 거기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또 어떤 뭐 사단이라면 사단일까 어떤 또 그런 어떤 돌발 행위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또 여전히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또 전당대회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당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합당을 제안했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을 미뤘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당분간이라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게 네.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네.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10일 허민 유튜브 인터뷰에서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하는 표현에선 그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또 그 전에 뭐 여러 또 경로로는 이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또 의지도 표명했다가 또 갑자기 뭐 전한길 씨의 또 경고를 받고 다시 절연은 또 분열의 프레임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네. 홍길동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죠. 그다음에 네, 자기 네.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이쪽 네. 저쪽에 휘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는 사실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지방선거 이후에 자기 자신들의 지지층을 모아서 그런 지지층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당장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에는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구형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월 19일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요. 뭐 여태까지 그래서 지난번 얘기할 때도 입장이 뭡니까 했을 때 지금까지 입장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2월 19일 결정이 나왔어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전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륜은 곧 절전이고 전환길, 절고니까 그 절전과 절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도 두 명의 유튜버가 막강하게 배후에 서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어제였죠? 청와대 대통령 회동. 대통령 회동 본인이 직접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안 가는 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은 사실 본인에게도 본인의 어떤 생각도 있었겠지만 사실 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내는 그 두 분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지 않냐라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륜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박근혜와 손을 잡아서 무슨 탄핵 대통령을 릴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단식을 멈추게 한 것도 박근혜였고 그리고 이번에 공관위원장에 누구였습니까? 박근혜의 입이었던 그렇죠.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을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참 과거 그것도 그릇된 과거로만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발언 보시죠. 예, 다음 발언은 좀 정책적 발언을 좀 주목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주목할 메시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네네. 입건하고 압색한 사실 자체가 이북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명동성당 천주교 미사에 가서 한 발언인데요. 사실 이 발언을 보면 이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서는 첫 번째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미 트고 풀이 나면 이제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오는 걸 알죠. 네네. 네.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극우 세력, 보수 세력, 국민의힘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잘 알면서도 이러한 발언을 했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10일에도 그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 1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에도 개성공단 폐쇄에 유감을 표명했죠. 또 어젠가 국회 정보위 보고자리에서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예정된 북중 회담과 그 이후에 이제 북미 회담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마토 실론에 네네. 이재명 정부의 4가지 방향,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4가지 방향이라는 어떤 실론을 쓴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진을 할 것이다. 영남 쪽을 진출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중도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그리고 중도 실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성장 정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던 3번의 정부에서 모두 정상회담을 이루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갔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을 걸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서 대북 정책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여서 제가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지금 모든 소통의 채널이 닫힌 상황이어서 하나의 물꼬만 트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습니다. 물꼬를 트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동윤 장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또 자기 치적 맞습니다. 엄청나게 내세우는 맞습니다. 치적이고 해서 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렇게 장기간 폐쇄된 것에 대해서 아마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아마 제일 크지 않겠나 이렇게 이재명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앉힌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 볼 때 가장 언중유골로 뽑을 수 있는 메시지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에 뭐 아무래도 그 조국 대표의 저 발언을 제가 네, 뽑아봤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그 말을 보면서 이 말 속에 참 뼈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전 이제 합당 불거를 받아들이고 사과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연대하고 통합하자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하고 통합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연대가 도대체 무슨 연대냐? 네네. 그러면 이 연대가 그냥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냥 친구로서 우당으로서 잘 지내보자. 그런 어떤 추상적인 메시지냐.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정말 어느 쪽 지역, 뭐 어느 쪽 뭐 이런 당대당의 어떤 뭐 연대를 하자는 얘기냐. 이게 정해져야. 네네. 그래야 조국혁신당도 이제 선거 전략을 또 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하는 연대는 그럼 뭐 어떠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국 대표의 원내 진입이 일단 중요하겠죠. 네네. 뭐 아무래도 당의 보궐선거에 간판이고, 네. 그렇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호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나마, 네. 예, 그 지역에서의 몇 군데의 어떤 뭐랄까 희생 네, 양보를 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그 정도는 해야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우리 같이 하는데 후보끼리 하고 뭐 이런 거는 과연 연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나왔던 그 수위를 넘는 발언들, 메시지들 보면서 참 요즘 한국 정치 수준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예, 사실 뭐 어제 또 그 조국 대표께서 손가역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그 발언은 사실은 뭐 봉합하자는 얘기인 건지 이게 그냥 서로 같이 잘 가자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서로 이제 상처를 후벼파서 다시 한번 싸우자는 얘기인 건지 조금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후단협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네, 지금까지 메시지 읽는 정치 장훈 전 청와대 연설 행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를 지역구로 둔 곽상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아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우리에게 더 유명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글쎄 말이 밖에서 보다가 저희가 코너명을 짜봤어요. 곽상원의 예.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예, 나와서 예,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원래 이의만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원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뭐 제 의견이 가끔씩 이의로 보일 때가 좀 있으니까 네네.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3당 합당 당시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신 그랬죠. 분이 참 오랫동안 네. 각인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네. 뭐 저도 뭐 그냥 뭐 이의를 할 때 이의할 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 이의가 있을 때 숨는 것은 비겁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또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의를 하는 것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이고요. 네네네. 정치할 때는 그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명분이 있어야죠. 예, 그 명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복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일 뜨거운 화두 예, 합당 논의. 합당. 예, 자, 바로 들어가나요? 네, 바로 들어가시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합당에 대한 그 예, 반대 예, 입장을 예, 분명히 예. 했고 그에 대한 예, 근거들을 댔습니다. 예,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죠. 그때 저도 사실은 합당을 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합당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 당의 의원총회에서 처음 전해 들었고요. 처음에는 처음 합당이라는 말씀을 듣고 한동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맨 처음 접했겠죠. 아니요, 당연히. 처음 접한 것은 그 의원총회에 가서, 네네네.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잠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그냥 제 의견을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게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리고 이게 그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합당을 한다면 결국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나온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 이전에 당내 논의나 국민적 논의를 하지 않은 그런 수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서 네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수기 절차 없는 합당에 반대한다고 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정치적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정치적 이익 참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논의를 보면 크게는 뭐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합당을 하더라도 지금은 왜 논의하느냐,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이 합당을 하게 되면 뭐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것은 시기상의 문제와 정치적 이익의 문제죠. 그 정치적 이익 중에서는 또 그렇다면 그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럼 하자는 것이냐, 네네. 시기가 그럼 늦다고 하면은 하자는 것이냐, 그런 말씀도 동시에 사실 당연히, 해야 네, 되는 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죠. 자, 먼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 저는 일단 제 의견을 여쭤보시면 네. 제 의견을 여쭤보시면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네. 이 방식으로 합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 정치하고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합당 지금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 유튜브 정치 채널에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시거나 네네. 그 출연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그 합당을 또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 특정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 글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확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국 혁신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님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꽤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역구는 전혀 없으신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그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합당을 민주당 내에서 합당을 추진하거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유튜브에게 정치적 이익을 몰아주는 셈이 될 것으로 좀 본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 유튜브에 논란이 된 발언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안을 내는 자체가 구태타임. 네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예요, 사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늦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초반에 제기될 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에게 제기됐던 문제는 절차적 하자. 예, 예. 예, 그 문제가 제기를 됐었는데 이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이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다당제의 길, 인위적인 정계 개편 뭐 이런 득실 문제까지 나왔고 그러다가 끝에는 지금 각종 음모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또 김어준 씨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작년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에 경향신문하고 곽상원 의원이 예. 이 김어준 유튜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해도 다들 좀 그렇게 입을 닫았죠. 솔직히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예, 물론 다른 분들은 전혀 그냥 뭐 공식적으로 말씀 못 하셨죠. 동의는 했을지언정 워낙 이제 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것이 선출직인 분들에게 당원들의 표심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됐고 각 개인이 자기 소신을 밝힐 수는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튜브라는 방송 채널 통해서라도 밝힐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보이십니까?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는 지금 화면을 지금 보여주신 건데요. 네. 예, 예. 지금 이 화면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그때도 특정 정치 유튜버라고만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근데 뒤에서는 많은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그 특정 정치 유튜버들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은 또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허위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작을 이야기했다든지 제 이익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정당 외에서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 특정 유튜버에 사실상 종속이 되거나 편입이 되거나 영향력에 영향을 입어서 정치 활동을 해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세력화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그 상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났습니다. 김어준 씨가 섭섭하다고 안 하던가요?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어쨌든 딴지를 하면서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걸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그가 잘못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 무조건 덮어야 돼. 이것은 바른 태도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제가 제가 말을 해버렸네. 김어준 씨가 운영하시는 채널에 출연한 적도 있지요. 네. 있지만 그 벌써 꽤 오래전 일이고 일정 시점 이후로는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네요. 실제 민주당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그걸 뭐 제가 수치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도로 얘기해 보죠. 수치가 아니라. 예, 그냥 개량화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예. 제가 겪은 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치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때 표현했던 것이 그 특정 정치 유튜버들이 정치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 그때 주간 경향으로 기억합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예, 주간 경향 기사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 거의 주간 경향에 주도를 했죠. 예. 그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파출소에서 그 해당 기사를 허위 사실이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제가 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비난한 것과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제가 마치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그때 민주당의 논리가 뭐였냐? 왜 그것이 허위 사실이냐? 우리 민주당은 유튜브 권력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협조 관계다. 자발적 소통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예. 물론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기각했죠.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세력을 그 확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스스로가 그 특정 정치 유튜버와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당을 운영했다고 자백한 거고 다름이 없습니다. 김어준 씨는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약간 저희에 대한 잣대와는 좀 기준이 틀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진영 결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공이 있지 않습니까? 공이 있는 것은 공이 있는 네. 것이죠. 예. 공이 있는 것은 공이 있는 것이고 제가 공이 있는 것은 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비유를 드리자면 그거죠.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고 당의 존폐 문제, 당의 그 형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합당 논의인데 합당 논의가 나오자마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 정치 유튜버인 김어준 씨 채널에서 바로 옹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정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다. 네네. 뭐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 된다.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의견 표명일 수 있죠. 네. 근데 보시면 네. 시기나 네. 그 출연진들이나 그 전에 했던 정치적인 행동들을 보면 실제로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스스로 정청래 대표님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스스로 민주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의심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그 합당 제안, 네, 김어준 씨가 깊게 연관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네.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그 김어준 씨 채널에 자주 등장을 하시고 거기 커뮤니티가 하나 있죠. 뭐 딴지 게시판. 예. 그 딴지 게시판에 글도 많이 쓰신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 말을 해서 논란이 됐죠. 딴지일보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다 해서 좀 논란이 크게 산 바 있습니다. 뭐 민심의 척도일 수도 있죠. 예, 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견해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우리 사회, 그다음에 정치, 그리고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커뮤니티 내에 특정한 주장만이 그 민심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세하거나 가치적으로 더 높다면 가중치 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단시간에 토론이나 설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것 같고, 곽상원 의원과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희와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곽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 1번지 종로를 지역구로 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 곽상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한번 출연해 보시니 어떠세요? 예, 사실은 이렇게 방송의 형식을 한 그 프로그램에
너무 오래간만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네네. 예, 뭐 사실 긴장도 좀 됐고 어떻게 방송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들 하시던가요? 예, 주변에서 뭐 가끔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괜찮다는 분도 계셨고 좀 잘 못했다는 분도 계셨고 뭐 잘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왜 타 방송에서는 의원님을 모시지 않았나요? 뭐 몇 번 부르긴 했었는데 제가 네. 일정상 안 맞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의 중심이 그러니까 일반 방송보다 지금 유튜브 네. 생태계로 옮겨갔기 때문에 네. 그 유튜브 생태계는 또 특정한 그 주제, 특정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나가진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이신데 일단 초선으로서 남들이 안 하는 소신, 팩이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화제가 어쨌든 예. 특정 유튜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때만 해도 좀 공론화되지 않았던 그 주제가 이번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 되었다, 공론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절이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정치가 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발언 잠시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치는 걸로 마음이 모아지면 빨리 합쳐버리고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아라. 그게 답이에요. 괜히 무슨 절차가 어떻다 시비 걸지 말고요. 전 변호사가 그런 점에서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 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김어준 총수나 네.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아주 리버럴하게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에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민주진영,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이제 거의 큰 빅 스피커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좀 여론을 뭐 몰아간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론 또한 그쪽으로 급격하게 가는 현상이 그동안에 좀 많이 반복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당 과정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오히려 더 반대되는 현상이 더 강해졌어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논쟁 자체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과거처럼, 포갑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그 시절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그때 제가 처음에 특정 유튜버라고 제가 네네. 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 유튜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도 굉장히 이제 뭐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고통스럽기도 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틈을 만들려면 틈이라는 것은 바늘 하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그 바늘 하나가 날카롭게 그 핵심을 찌르지 않으면 그 균열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균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균열로서 이제 새로운 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숨을 보고 지금 다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어준 공장장,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들이 지금까지 민주 진영 혹은 민주당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단순히 대변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만들어 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크게 따지면 조중동이 해왔던 뭐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 이런 거죠. 조중동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죠. 네. 과거에 이제 언론들은 실제로는 외견상 중립을 표방을 하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지금의 모든 의견을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방송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내고 그 특정한 결론에 반대되거나 특정한 결론을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도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포갑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벗어난 것만 해도 저는 큰 변화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잘 알죠. 근데 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란 발언이 조금 전에 그 발언인데 절차적 하자를 갖고 시비 걸지 말라. 그런데 민주주의 요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좀 저 스스로도 납득도 안 될 뿐더러 저 발언만큼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를 하거나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를 싫어하는 편인데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유시민 작가님의 그 절차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주변 맥락을 좀 봤습니다. 네네. 실제로 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이 결론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많은 분들이 특히 본인이 진보적이거나 본인이 민주적이거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보다 더 중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미비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완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완할 때도 그 전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하나씩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고 내 의견도 충분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의견은 뭐냐면 절차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아라. 내가 지금 지정을 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자세죠. 그것은 과거에 조선일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자세죠.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네.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에 따라왔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채널에 구독자 수가 많고 그 구독자 수를 인질로 삼아서 내 구독자를 인질로 삼아서 내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 패턴은 사실 반복된 겁니다. 네네. 과거에 조선일보가 힘을 가졌던 것은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가 가장 그렇죠. 많았다는 네, 것이고 네, 네. 그 발행 부수가 많은 것을 나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내 특정한 의견을 혹시 그것이 옳은 의견이든 잘못된 의견이든 국가에 도움이 되든 상관없이 내 의견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 토론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간의 지침처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이건데 이것이 지금 진영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폐해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처럼 이제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또한 반성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한길 씨라든지 고성국 씨 예. 거의 당 대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중론이거든요.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합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현재 정당인이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눈치를 봅니까?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유튜버에서 한 이야기가 당론을 결정되는 사례가 사실 꽤 많았던 것 같고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혹시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그 특정 유튜버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외견적으로만 다른 국회의원들 혹은 다른 정당인들이 당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예를 보면 네네. 예, 국민힘 예를 보게 되면 지금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당 대표가 될 때의 과정을 보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 거의 꼴찌 후보였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가 네네. 지지 선언을 하자마자 1등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로서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되었지만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냐 혹은 누가 실질적으로 대표를 보느냐라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문제가 만약 민주당에도 똑같이 통용된다고 한다면 이제 선출직에 국민적 평가를 국민적 평가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경선이라 부르죠. 선출직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이제 막강한 당내 영향력, 특히 당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이들에게 이 양대 진영이 다 있으니 이들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 지적이십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방송인의 영향력에 종속되거나 눈치를 보는 시절이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때 뭐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들은 없었지만 뒤에서 동의하거나 응원해주는 의원들은 상당수가 있었나요? 대외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분들이 외부적으로 말씀을 못 하셨는데 못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현실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이 방송인으로 치부되고 있는 방송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저한테 혼자 오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뒤에서 말씀하신 것 뿐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특정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력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 없거나 본인도 모르게 비자발적으로 그 영향력에 끌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혹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다음 공천 걱정 안 되십니까? 공천이요? 그럼 뭐 이렇게 잘못된 공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공천 받고 싶지 않다. 예.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사실 두 가지 그러니까 뭐 그러한 건전한 토론의 장, 견제와 감시와 비판 세력으로서의 남으면 좋은데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그 개입하는 수위가 넘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왔다면 그는 상당히 심각한 현실 정치 개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이 특정 유튜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지금 특정 정치 유튜버가 정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미치고 싶으시면 현실 정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려면 링 안으로 들어와서 정당하게 시합을 하면 되는데 링 밖에서 본인은 주먹 한 대 맞지 않고 오직 링 위에 뛰고 있는 사람들을 지시해서 자신들이 수익을 얻거나 자신들이 영향력을 얻게 되면 그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정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시면, 그리고 특히 과거의 조중동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현실 정치로 들어와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의원들도 몇몇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특정 정치 유튜버의 세계에서 같이 마치 동업자처럼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에 그냥 따라가거나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세력에 휩쓸려 사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분들도 이제 지금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정치 활동에서 좀 하나씩 줄여 나가시거나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이 좁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가 지난 전당대회 때 특정한 본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장선에서 이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솔직하게 나아가면 차기 당대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질문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네. 그 세 가지의 흐름이 지금 다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데 질문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다 근거가 있고, 네. 그러한 현상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는 것이죠.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지금 김어준 씨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말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김어준 씨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그 방송에서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당 행사의 진행 방향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특히 저는 그때 상징적인 좀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 작년이었나, 제가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때 인천의 무슨 아레나라는 곳에서 예, 저 예. 기억합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아레나라는 곳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 방송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언론 보도나 짧게 나온 영상들을 보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 오셨고, 네. 김경수 지사, 네. 정청래 대표, 그때 김문석 총리도 네, 오셨나요? 네, 뭐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을 불러놓고 그때 제가 좀 상징적으로 놀랍게 봤던 장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형님으로 불러봐 이렇게 하셨나요? 네. 예, 그 장면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정치 세력이,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한 명의 유튜버 정치 세력에게 좀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복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봤습니다. 복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봤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조금 더 순화시키자면 지금 현실 정치 유튜버의 이익에 내가 크게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어차피 연장선이긴 하지만 잠시 주제를 좀 돌려서 이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감정적 골이 깊어졌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그 당원들과 지지층 간에 일단 감정적 골이 깊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당원들이 격하게 지금 격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가령 민주진보 진영이 민주당이 배출을 한 3명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 중에서 부채만 빼고 승계하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크게 보자면, 물론 공간은 다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 3명의 자산을 다 승계하고 그 세력들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 아니냐라는 담론으로 만약에 이번 합당 문제를 본다면, 지금 큰 통합에서는 이는 분명히 분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통합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와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좀 나뉘어 있는 것도 맞고, 근데 그 뿌리 자체가 과거의 민주당 세력이었기 때문에 원래 뿌리로 찾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통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통합이라면 실제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 그 모든 지역구의 후보를 공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구만 공천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고 별도의 비례 정당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으로 만들었고 조국혁신당도 비례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이 합당을 하려면 국민에게 여쭤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 국민에게 여쭤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민을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기만한 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례 의석을 2배로 받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 정당으로 나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찍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질적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재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감정적 발언들 내는 무조건 뭐 친문은 안 돼. 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누구 특정인 세력 어쨌든 공간에 있다고 보면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세력들은 좀 더 그래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의 가치라고 본다면 지금 분열이 너무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불가피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가치에 대한 견해가 갈려서 세력이 나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떤 정치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 네네. 내가 특정인을 좋아하면 그 특정인이 말하는 결론을 따라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그 특정인들이 혹시라도 그 특정인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나의 지지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점을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찰하고 깊이 있게 봐야 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